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라 좀 투자 기회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는 또 특별히 어떤 주식에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중에 또 최근에 굉장히 강한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시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전략 포인트는 결국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상승하더라. 그게 경기 침체로 인한 리세션 컷이든 보험성이나 인슈어런스 컷이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증시는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를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공부를 했고 저도 이번에도 다시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금 이게 시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증시, 한국 증시 너나 할 것 없이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이번에 한 번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9월을 시작으로 이제 12월까지 25bp 인하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것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또 이런 식의 계단식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확고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장세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 금리 인하 그 자체를 투자의 기회로 보고 있는 만큼 이제 올해 하반기 연말 내지 내년 최소한 그래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자, 이 흐름을 기가 막히게 또 외국인들이 눈치를 채고 그야말로 한국 증시를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다고 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의 상승에 배팅하러 코스피 증시를 매수하는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5월 한 달간은 약 1조 원 가까이 코스피를 매수를 했거든요. 6월 한 달간은 거의 한 2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1조에 이어 2조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이 7월이 한 달 만에 무려 6.3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앞선 5, 6월에 매수했던 금액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한 방에 매수를 했던 움직임이 보여졌었어요. 이게 7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로 들어와서 시장이 좀 쉬어갈 때 외국인들이 약 1.6조 원 가까이 코스피를 매도했었다가 이번 9월에 들어와서 다시금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이 9월 17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6.8조 원에 대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한 9월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가장 많이 순매수세를 보여줬던 7월 6.3조 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이번 9월 약 보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순매수세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번 9월이 굉장히 심상치 않음을 감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 주식을 살까? 크게 봤을 때는 역시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 이때의 브리핑에서 확실하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대감 발언을 해줬죠.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표명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뭐 10억으로 내리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세수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지금 이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진심인지에 대한 지표로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 이거를 내린다라는 거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영향을 줄 거라면은 굳이 10억으로 내려야 되느냐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가 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만큼은 굉장히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구나 라고 하는 또 안심과 함께 좀 더 좀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확실히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더 돈다발을 싸들고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증시가 너무나 지금 좋고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외국인들은 그 돈다발을 들고 한국 주식 중에서도 뭘 계속 쓸어담고 있는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9월 한국 코스피 증시를 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였다. 그 매수의 자금 규모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다른 산업군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반도체 분야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그 외에 이제 밑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방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전력기기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기존의 주도주들도 물론 외국인들이 차근차근 계속 모으고 있지만 무엇보다 반도체에 굉장히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 반도체를 살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만들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증시 상승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돈은 어디로 몰릴 것인가? 기준은 두 가지로 할 거예요. 하나는 성장성, 하나는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싸냐, 싸냐 요 기준이죠. 자, A는요. 성장성이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비싸요. 자, B는요. A보다는 성장성이 좀 덜하긴 한데요. 근데 얘도 좀 비싸. 자, C는요. B만큼 그래도 좀 성장을 하긴 하는데 얘는 좀 싸. 마지막 D는요. 성장을 거의 오히려 안 하고 역성장을 해. 그래서 너무 싸. 그래갖고 차트도 봤을 때 거의 뭐 바닥에 있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는 D를 소외주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고 돈이 아무리 많이 풀리는데도 계속 역성장하면서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소외주. 사실상 거의 바닥주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싼 걸 사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린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D를 사면 안 됩니다. 우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 굉장히 단순한 개념 이치를 알고 있음에도 내가 주식 차트만 보면 자꾸 바닥주만 찾고 있는 분들 있죠. 그게 실적이 꼬꾸라지고 업황이 꼬꾸라지고 있는 거는 무시한 채 돈이 아무리 풀려도 사람들은 그걸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B는 상대적으로 C보다 매력이 없어. 비슷하게 성장을 하는데 웬만하면 더 싼 걸 사야지. 비교 우위를 따져보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는 A는 미국 주식 주도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 중에서도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 거의 뭐 빅테크 중심인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미국 주식의 상황이 어떻냐면요. 미국 주식 S&P 500 기준의 12개월 기준 선행 PER이 앞서 4년 전 코로나 때 고점과 매우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정말 많이 비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미국 AI 성장주들에 대한 성장성 사실상 압도적이죠. 특히나 미국의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린다면 더더욱이 그쪽으로 돈을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더더욱이 돈을 많이 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성장성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A를 고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A를 고르는 걸까요? 성장성이 압도적이니까. 비싸도 사는 거예요. 명품을 산다라는 느낌으로. 특히나 금리 인하가 되면서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이 붙어요. 비싼데 더 비싸질 수 있을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코로나 때 명품 샵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처럼 비싼 걸 알면서도 나에게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돈을 더 기존에 내가 사고 싶었던 명품을 사려고 줄을 선다라는 거예요. 줄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뭘로 이어지느냐? 이게 결국에는 버블로 이어져요. 비싼 걸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고? 이 성장성을 보고. 그래서 내가 A를 선택을 했다면 그분들은 금리 인하 이후의 사이클 때 미국 주식 AI 성장주들을 담아가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맞는 선택지가 될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이 리세션이 없던, 즉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됐던 사이클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우상향했었거든요. 거의 한 2, 3개월 놓고 봤을 때 미국 주식은 쭉 우상향했었단 말이에요. 더더욱이나 그 미국 주식의 밸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하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최근에 확실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크게 본다면
이와 같은 추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작년 하반기에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와 같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이 다시 금리를 동결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어떻게 됐냐? 이렇게 박스권으로 기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이게 이렇게 하락 추세로 꺾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좀 비슷하죠? 작년의 기울기와. 자, 그랬을 때 지금 당장에는 어떠한 포지션이 있느냐? 이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FOMC 회의 이후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을 때는 시장에 미국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당위성이 붙느냐? 미국 증시가 비쌈에도 더 비싸질 수 있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비싸지만 더 사람들이 사주게끔 되면서 비싼 명품이 더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이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특히나 AI 쪽에서 고를 필요가 있다. 왜? 과거에도 미국이 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IT 분야가 가장 강했거든요. 이게 3개월 후에도 6개월 후에도 가장 강했거든요. 지금 시기에 대표적인 IT는 뭡니까? AI입니다. AI만큼 성장성이 뚜렷하고 강하고 확실한 게 없죠.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이 미국의 AI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성장성이 높은 미국의 성장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편으로 A가 아닌 C를 택하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는 한국 주식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한국 주식이 지금 올해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고 올라오고 있긴 하면서도 미국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 자체가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PBR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글로벌 증시들이랑 쭉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AI 성장성에 있어서 한국의 반도체는 싸도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뭘 해요? 야, AI인데 이 한국은 뭐 이리 싸냐? 이거 쓸어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얘도 분명히 AI 사이클의 주인공인데 얘는 뭐 한다고 이렇게 싸?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기조를 받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매력을 느꼈던 입맛을 다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지금 돈다발 들고 부르르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 주식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그 분야에 좀 걸리고 있다. 이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그래서 내가 이제 C를 택하기를 원했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 중에서도 좀 더 이 반도체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주식 중에 굉장히 또 싼 주식, 저PBR주들이 여전히 널려 있죠. 그런 주식들로 선별을 해도 충분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미국 주식 중에서도 약간의 좀 중소형주 내지는 한국 주식의 기존의 주도주, 예를 들어 좀 그래도 밸류에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조선, 방산, 원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제 조방원, 이쪽을 이제 B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빈쌤, 그럼 B는 안 오르는 거예요? B도 오르죠. 언제 오를까요? 사람들이 A를 먼저 샀다가 돈이 남으면 B를 또 사겠죠. 얘도 성장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하긴 하면서도 A보다는 싸니까 A가 더 비싸졌을 때쯤 요거는 좀 나도 이제 부담스러운데 할 때쯤 정신을 훅 차리다가 B를 보겠죠. 그러던 찰나에 C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으면 그러면 이제 C랑 B랑 비교해 보면서 뭘 살까 하면서 이제 같이 사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는 최소한 D는 안 사야 된다. D는 사지 마요. 아무리 돈이 풀린다 해도 저 바닥에 계속 내리꽂고 있는 주식을 사지 마요. A를 사던지 C를 사요. 그러다가 이제 좀 많이 샀다 치면은 뭘 사요? B를 사요. 그러면 굉장히 깔끔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밸류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은 투자자다 하면은 A에 좀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좀 싼 게 좋아하시면은 한국 주식 중에서도 좀 AI 반도체 또는 저PBR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서 동시에 슬슬 얘네가 좀 올라갔다 싶으면은 B도 쉬어갈 때쯤 가지도 잡아가는 구도로 가면은 딱 깔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외국인들도 미친 듯이 막 쓸어담고 있는 반도체에 같이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반도체를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볼 것이냐, 하이닉스를 볼 것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선호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에는 AI 사이클이 지금 반도체 투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투자처다. 이렇게 또 봐요. 또 제가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AI만큼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주도주다라고 봤을 때 글로벌 AI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분명 이 AI 사이클에 올라타면서 쭉쭉쭉쭉 주도주로 치고 올라가는 주식들과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이닉스는 HBM 분야의 절대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해서 격차를 계속 벌려가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노이즈들이 계속 있어 왔죠. 작년에도 HBM, 메모리 반도체 언제까지 하이닉스가 독주할 거냐,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따라온다. 작년에 그래서 흔들렸죠? 작년 하반기 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응 못해. 올해에도 그렇게 응 못해 하면서 신고가 뚫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올라오자마자 골드만삭스에서 언제까지 하이닉스가 독주할 것 같아. 못해. 내년엔 안 될 거야. 또 흔들어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응 아니야. 이번에 HBM4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접어들어. 계속 증명하면서 또 신고가를 뚫고 또 올라가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막 미리부터 겁먹고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황 그대로를 좀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따라왔어? 증명했어? 못했으면 하이닉스 밸류 줘야지. 처음에는 당연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왜? 2등이 1등을 제치고 1등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국면. 또 메모리 반도체가 기존에는 치킨 게임으로 계속 가격 경쟁을 펼치면서 가졌었기 때문에 물량 공세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하겠지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으니까. 근데 AI 시대에 올라타면서 그게 완전히 HBM 시대로 가면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메모리 반도체도 파운드리화 되면서 맞춤형 시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익 기반도 기존에는 사이클을 쭉 탔었는데 앞으로는 주문형으로 가면서 점점 TSMC처럼 계단식 실적 성장의 국면으로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을 저는 기대를 했고, 그래서 과거 전력기기 조선주들을 봤듯이 조선도 실적이 계속 들쭉날쭉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이클에 따라서 계속 박스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밸류 평가 자체가 실적 기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산 기반으로, 매출 기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PER이 밸류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PBR이 밸류 평가의 기준이 됐었죠. 근데 그러던 조선도 어떻게 됐어요? 수주잔고가 점점 차고, 그러면서 가격 경쟁의 우위를 계속 가져가면서 신조선가 계속 높아지니까 실적이 매년 좋아지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평가가 달라졌죠. 조선 달리 봐야 된다. 슈퍼사이클이 올라탔다. 그래서 조선주를 저는 애초에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때 이거는 장기적으로 조선만한 게 없다. 이 밸류 평가가 분명히 달라지면서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이 2023년도 박스권에서 차근차근 이제 모아가는 전략을 택했었는데, 이게 이제 상단을 뚫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조선주를 가치주로 보고 밸류 평가를 PBR로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죠. 다 뭘 봐요? 누가 얼마나 또 실적을 잘 낼 거야? 영업이익을 자꾸 따져요. 왜? 영업이익이 매년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안정성과 함께 성장성이 나오니까 여기에 밸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는 그 파도를 맞고 있지만 점점 증명해 나감에 따라서, 확인이 됨에 따라서 밸류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조선주만 보더라도 지금 12개월 기준 선행 PR이 25배 정도인데 SK하이닉스는 AI 사이클에 올라탄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7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저는 이걸 봤을 때 너무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삼성전자랑도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는 선행 PR이 15배니까 이익 기반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2배가량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기준이었던 PBR로 보셨던 분들은 PBR이 1.37배인데 하이닉스는 3.3배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2배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반도체를 보느냐, 그 흐름에 따라서 전략과 종목 선정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반도체를 바라볼 것이면 삼성전자를 봐야죠. 근데 새로운 기준으로 볼 거면 AI를 덧붙여서 볼 거라면은, 이익 기반으로 볼 거라면은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소부장에 있어서도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최근에 소부장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 근데요. 소부장은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를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어렵잖아요. 지금 반도체도 봤을 때 똑같은 기준으로 종목들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또 삼성전자는 왜 올라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양 파운드리 관련 기대감으로 올라요. 그 외 빅테크 기업들이 파운드리 쪽으로 드디어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주문을 넣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올라요. 테슬라가 불을 지펴준 거죠. 그 외에 또 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덧붙여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HBM을 기반으로 한 실적 기반의 상승이라고 보기엔 어렵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기대감 영역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반도체 소부장도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향이랑 SK 하이닉스 향 이게 좀 달라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뭐가 중요하다? 지금 파운드리가 중요하다. 즉 비메모리거든요. 이게 SK 하이닉스는 HBM이 중요하다. 이거는 메모리란 말이에요. 둘 다 엄연히 달라요. 분야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HBM 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실적 기반으로 AI 사이클에 올라탄 주인공을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영업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가운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가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고요. 소부장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소부장 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HBM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적이 나오는 소부장 기업들을 뽑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주도주, 주인공 위주로 잡고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가는 게 좋겠죠. 삼성전자가 사실 투자를 매년 계속 한다고 발표는 하는데도 엄청나게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계속 미뤄왔어요. 뭔가 고객들이 주문이 들어와줘야 공장도 늘려갖고 그 주문에 대응을 할 텐데 주문이 없으니까 공장을 지어도 안 돌아갈 게 뻔한데 어떻게 공장을 짓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만큼은 조금씩 온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 관세 협상 이후로 더더욱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공장 지어라. 반도체 관세 카드 계속 주무르면서 공장 지어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더 이상 물러서기보다는 이제는 더더욱이 밀고 나가야 될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미뤄왔던 투자 움직임을 오케이 이제 할게 하면서 슬슬 스탠스를 좀 바꿔가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쪽으로 내가 소부장을 볼 거라면은 이제 미국 이제 파운드리 공장 투자에 따른 요 수혜주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달라요. HBM은 이미 주문이 꽉꽉 차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에 따른 실적 기반의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소부장이라는 게 뭡니까? 소는 소재입니다. 부는 부품입니다. 장은 장비예요. 그럼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각각의 기업들이 어느 영역에 있냐라는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아셔야 돼요. 뭘로 돈을 버는지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럼 소재, 부품, 장비는 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스타벅스 카페에 손님이 많아갖고 2호점, 3호점을 내기로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부지를 찾아야죠. 땅을 사요. 건물을 올렸어. 그 다음에 커피 머신기 사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장비라고 부릅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장비들부터 먼저 사야 돼. 이게 비싸거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장비들이면 기타 부품, 커피잔, 커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 같은 것들을 사요. 근데 부품은 많이 교체하지 않죠. 쓰다가 뭔가 닳거나 깨지거나 녹슬거나 하면은 갈죠. 그렇게까지 많은 수요가 나오진 않아요. 좀 주기가 길죠. 근데 부품이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아요. 오히려 뭐가 꾸준한 수요가 나오냐면은 원두 이런 거. 싱싱한 원두 계속 들어와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소재로 불러요. 소재. 반도체도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들여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재예요. 소재. 그러면 카페가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제일 많이 필요한 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소재예요. 소재. 그럼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서 누가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누가 고객이 좀 줄을 서고 있습니까? 하이닉스죠. 그럼 하이닉스는 웬만하면 소재 잡는 게 유리하겠죠. HBM 관련 소재주들. 왜 장사 잘 된다고 하니까. 더 많이 물량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달라요. 삼성전자는 지금 고객들이 많이 줄을 서가지고 2호점, 3호점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한테는 부품과 소재는 당장 필요하지 않아요. 당장 급하지 않아요. 장비가 급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장비주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웬만하면 뭘 잡는 게 좋다? 파운드리 관련 장비주를 잡는 게 좋겠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HBM 관련 소재주를 잡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2호점, 3호점을 늘렸는데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아먹는 거예요. 장비 다시 갖다 팔아야 돼. 4호점, 5호점 이렇게 못 늘려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 장비 쪽은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HBM은 계속 더 많이 쓴다며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과 기준을 잡고 나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매수 매도를 연결지어서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소부장을 투자하고 싶으면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HBM 관련 소재주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판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기판주들이 강한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하이닉스를 사려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기판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왜? 얘네도 같이 싸니까. 기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장주는 현재로서는 이스페타시스로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대덕전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유리기판으로 넘어갈 거고, 소재 중에서 이제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또 소재주로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도 보시면 이번 달에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산 기업이 동진세미캠이에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동진세미캠을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동진세미캠이 막 그렇게 주주 친화적인 기업은 아니라서 그렇게 막 선호하는 기업은 아닌데 일단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코라는 기업도 HBM 관련 이제 부품 소재 이쪽으로 좀 엮여 있기도 해요. 잘 알려지진 않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쪽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익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국면에 따라 장기 투자하는 관점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 장비주를 좀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원익 IPS, 이 기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STI, PSK 장비주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더하자면은 뭐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뭐 유니셈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해당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밀렸던, 그러면서 많이 소외받고 했던 장비주들이 이제 급격히 기대감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잡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트레이딩에 신경 쓰면서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쭉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눌림목에서 잡아갖고 좀 빠르게 단기 추세 깨지면 좀 팔고 나오고 이런 식의 전략. 근데 이제 밑에 친구들은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비교적 단기적으로 비교적 좀 장기적으로 구분해서 공략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